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치적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조와 원인, 그리고 전개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정치적, 그리고 지역정치적 영향, 그리고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삼중전쟁이라고 하는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하는 두 민족 국가가 함께 싸우는 전쟁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그리고 다시 또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분리주의자들 사이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세 층위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상대적으로는 약체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약체이고,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분리주의의 관계로 보면 돈바스 분리주의자들이 약체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러시아가 돈바스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엮여지면서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전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삼중 전쟁으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전쟁의 층위를 잘 이해하고 그 전쟁의 영향을 평가하는 생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어떤 한 측면만 보고 해석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좁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탈냉전 이후에 유럽 안보 질서 체제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에게 그렇게까지 위협이냐, 이런 반론들도 있긴 한데요. 러시아도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었고요. 푸틴 대통령 취임 초기에 시도했던 나토 가입은 나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좌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토 중심의 안보 질서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반대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위협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안보 질서에서 배제된 러시아의 불만이, 그리고 우려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2014년 크림 합병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려가면 2008년 조지아 전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출되어 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 전쟁의 중요한 먼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이 양국 간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러시아에서도 대러시아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어졌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국제정치 인식에 있어서 서방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대서양주의적인 흐름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서방과 화해하고 또 서방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대서양주의적인 노선을 견지했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좀 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전에 이번 여름을 전후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네요. 지리노프스키 같은 극우 정치인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푸틴 대통령의 노선은 사실은 실용주의적인 국가주의자라고 하는 중도에서부터 출발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1기, 2기, 3기, 4기를 가면서 점차 강대국 균형화론자로의 면모를 강화해 갔고, 그 이후에 지정학적으로 서구와 대립하는 팽창적인 요소들을 점차 수용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 중심의 제국을
구축하는 그런 점차 우편향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노선이 이제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러시아 내에서 대러시아 민족주의가 강화되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랍추크 대통령 시기로부터 쿠츠마 대통령, 그리고 유셴코, 야누코비치, 그리고 포로셴코, 젤렌스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변화해오는 과정들을 보면 우측의 벨라루스에서는 오른쪽이 친러시아, 왼쪽이 친서방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의견의 통합 정도가 높고 낮다라고 하는 두 축으로 봤을 때 비교적 우상면에서 이 크게 변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변화 같은 것들이 좀 관찰되긴 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상당히 큰 변동폭을 보여줬고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진폭이 있었을 뿐더러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의견들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정도가 점차 약화되어져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의 와중에 2013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그리고 2014년 크림 합병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극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화되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두 민족주의 충돌, 한쪽은 대러시아 제국을 꿈꾸는 대러시아 민족주의와 다른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온전한 주권과 서방으로의 진입을 꿈꾸는, 그러나 수단에 있어서는 극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어져서 이 두 개의 민족주의가 충돌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전쟁에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사실은 많이 이야기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분리주의자들 간의 충돌 부분은 사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군을 진압하는 것이겠지만 돈바스 입장에서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제 분리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분리가 이제 정당한 것이냐 이런저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 극우 민족주의가 강화되어지면서 돈바스 분리주의자들과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2014년 이후에 8년간 지속된 돈바스 전쟁이고, 이 전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이제 유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가 민스크 협정인데, 실질적으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스크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지속해 왔고요. 이 과정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무장을 상당히 진행을 하고 러시아의 압박에 대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12월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위기가 고조되어질 때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많은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세가 강화되어질 경우에 이제 그 전쟁의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했었는데요. 바로 그 상황들이 실제로 민스크 협정을 모니터링하는 주 간사기관인 OSC죠. 유럽 안보협력기구에서 전쟁 직전입니다. 2022년 2월 19일, 20일 상황을 봤을 때 이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 근처에,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8만 전후로 추정되어지는 러시아 정부군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의 한 15만 전후 또는 16만, 작게는 12만, 여러 가지 이제 추정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12에서 15만 정도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 지역 근처에 집결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전쟁 직전 상황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이미 전쟁은 2월 24일 러시아의 그 특수군사작전 선언으로만 시작된 게 아니라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삼중 전쟁이다. 미국 서방과 러시아 이 충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주장하는 미국과 다지역적인 자기 세력권을 주장하는 러시아 사이에서의 전쟁.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한쪽에서는 극우민족주의적인 그 국가 건설 과정이 강화되고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대러시아 민족주의적인 제국 건설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번째 측면 전쟁이 있고 세 번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진행되어져 온 돈바스 전쟁, 우크라이나 대 돈바스 분리주의자 간의 전쟁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돈바스를 지원하는 형태의 굉장히 복잡한 전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삼면을 통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고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에 잘 준비되어지고 용감한 이 반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키예프를 함락시키는 데 실패하고 전투를 동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크리미아까지 연결하는 이런 그 두 번째 전쟁을 집중하는 그런 변모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교적 이 두 번째 2단계 이 전투의 상황 속에서는 러시아가 우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동부 영토를 상당히 이제 장악해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그 전쟁 전에 이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루간스크, 도네츠크 이 두 지역의 이 전쟁 전에 이 상황은 이 반군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인데 전쟁 이후 러시아와 이 돈바스 반군들이 함께 공격을 하면서 루간스크 지역은 거의 지금 이제 장악을 한 것 같고요. 이 도네츠크 지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이 마리우폴에 있는 이 지역을 러시아가 결국은 장악을 하면서 이 메리토폴을 통해서 크림반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통로를 구축한 상황이고요. 지금 루간스크 북부에서 그 다음에 도네츠크 이 남부에서 도네츠크의 남은 지역들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아주 천천히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요구했던 것을 다 수용하고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목표로 진행되어졌던 1단계 작전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동부의 돈바스 지역의 분쟁 지역화와 휴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했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러시아의 실패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돈바스만 분쟁 지역화하고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휴전 협상들을 쭉 진행해 왔죠. 그리고 또 일부 주변 국가들의 중재로 이런 휴전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재정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의 의지가 사라지고 러시아와의 끝까지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이 노선들이 좀 더 확고해지면서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휴전 협정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이 특수 군사 작전의 방식이라는 것들을 수정해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특히 친러시아계 내지는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던 지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령해서 이 지역을 러시아의 이 영토로 편입시키는 전략으로
이 특수 군사 작전, 전쟁의 방식, 수행 방식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렇지만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이런 그 삼중 전략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어가면서 러시아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단계 작전을 진행을 하면서 도네츠크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데 전반적으로 점령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중요한 논점은 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오데사라고 하는 이 항구를 과연 러시아가 공격할 거냐 하는 문제겠는데요. 사실 지금 2단계 작전은 뭐 이번 가을이나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오데사까지 전쟁을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되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게 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이제 논쟁이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3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전쟁은 아마 오데사까지 포함해서 이 상당한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지역을 점령하는 수준까지 장기적인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 전쟁에서 러시아와 돈바스 공화국이 힘을 합쳐서 돈바스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시작된 이 전쟁은 비교적 러시아가 이 승기를 잡고 이번 가을 하반기에 마무리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서방에 특히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제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한 두 가지 있을 텐데요. 러시아가 핵카드를 계속 가지면서 직접 개입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서방이 그 직접 개입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전쟁을 감내할 만큼 우크라이나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방에서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나토군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패퇴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 중강도 내지는 저강도의 전쟁을 계속 유지해가는 형태의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뭔가 확실한 승기를 위해서는 3단계 작전을 지금 러시아가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정적인 전쟁은 역시 첫 번째 전쟁, 미국과 서방 간의 전쟁인 것 같고,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벌이면서 전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한 정도로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면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고요. 사실 우려되었던 부분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그 제재였는데 러시아가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루블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양한 우회 결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곡물과 비료, 그리고 비철금속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3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방과의 전쟁을 이 포괄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요. 더해서 러시아가 기존의 지역 외교에서 거두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서방이나 러시아에 완전히 편을 들지 않고 있는 이 회색지대에 있는 이 국가들과의 다면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운신의 폭을 확대하면서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손을 들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계속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을 끝내는 키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만둘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러시아가 이미 상당한 길을 걸어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합의해서 끝내야 할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우크라이나도 이젠 더 이상 퇴로 없이 끝까지 전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 전쟁을 어떤 수준에서 타협적으로 내지는 일정한 정도의 양보를 해서 끝낼 거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 이전에 이 전쟁을 마무리할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전쟁은 미국 중간 선거 이후까지는 갈 것이고, 지금 러시아가 준비하는 삼중 전쟁, 오데사를 포함해서 상당한 정도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사실은 좀 더 긴 내년 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영향을 국제 지역 질서에 미치고 있는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동맹을 결집하는 효과를 상당히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를 유럽에 묶어두고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이 러시아에 타격을 줘서 약화시키게 될 경우에 미국이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도리어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의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규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촉구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한 서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40여 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G20 국가 중에서는 10개 나라 정도가 이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러 제재에 전 세계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상황에서 미국이 나토와 아시아 동맹 체제를 연계해서 러시아를 제어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이제 그 노력을 벌이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기반해서 자신의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중심으로 단극 질서로는 더 이상 세계가 움직여지기 어렵다는 게 러시아의 주장인 것이고, 다극적인 질서인데 그것이 다극성이 구현되어지는 방식은 세계가 좀 여러 지역의 중요한 강대국들과 지역 국가들이 각 지역의 질서들을 지역에 적절한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세계 질서가 조금은 모자이크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지는 세계가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러시아의 세계 질서에 대한 구상은 미국 중심으로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론적 국제 질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것이고, 이런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이 동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단극 질서에 대해서 대항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러시아 중국이 얼마나 협력할 것이냐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가장 강화되어지고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중국이 주장하는 강대국 관계의 거의 가장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할 정도이고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지역 질서에 있어서도 사실 충돌할 것처럼 보이는데 유라시아 내에서 러시아, 중국이 함께 공존적인 지역 질서를 창출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협력들을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단극 질서를 견제하면서 다극 질서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협력이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과 같은 완전한 수준의 그 공조되어진 대외 정책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은 기존의 이 세계 경제 체제에서 최대의 수혜국이었고, 물론 지금 미국은 디커플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세계화의 유산과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사이에서의 이 좀 불확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 체제를 완전히 이 판을 깨는 것을 중국은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는 상당히 고립적인 입장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의 입장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은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 미국과 서방 중심의 세계와 러시아, 중국이 주장하는 그런 세계에 동조하는 그룹들,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이 사이에서 결국은 정치 경제적인 입장, 뭐 한쪽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또 한쪽은 시장 경제,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라면 한쪽은 국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인데 이 입장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공급망 구조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세계 신냉전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한쪽,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한쪽, 그래서 아시아의 동맹국들까지 포괄하는,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정치외교적인 어려운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있는 국가들의 외교 정책적 딜레마가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렇게 양극적인 구조, 과거의 냉전처럼 그런 양극적인 구조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블룸버그에서 본 미국의 제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G20 국가들이 있다면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양극 구조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은 바로 여타 국가들, 아까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왔습니다만 이 46개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이 단순히 냉전적인 양진영 대립 구도를 수용하기보다는 이제 그 국가들 중에는 뭐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남아공, 동남아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인데요. 이 양극 사이에서 이 회색지대의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그 여타 국가들의 행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국제 질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방이었는데 시리아 문제라든가 구소련에서 귀환한 이 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테러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수월치 않았던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 움직이고 있고, 터키 같은 경우에 튀르키예 전쟁 중재 노력과 더불어서 나토,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확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유보 조건들을 가지고 아직도 이제 분쟁의 여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뭐 인도는 사실은 이 쿼드의 가장 핵심적인 한 축이면서도 러시아와 함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IPEF에 대해서 사실은 입장들이 좀 애매하죠. 그러면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이 중도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아프리카 연합이라든지 브릭스라든지 이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동화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중간지대 여타 국가들의 선택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인 겁니다. 따라서 이 3분 구도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냉전이 완전히 대립적인 두 블록으로 나눠지기보다는 이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선택과 협력에 의해서 완전한 충돌과 대립이라기보다는 다소 복잡하고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국제 질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역 정치 관련해서 이제 유럽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유럽 안보 질서가 아마 이제 새롭게 조정이 되고 변동이 되겠죠. 나토가 재활성화되어지고 또 무장 수요에 대한 이런 부담을 분담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토의 무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건데, 물론 독일 입장에서는 무장을 하니까 뭐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명실상부하게 가지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사실 독일은 지금까지 그런 그 군사적인 무장의 일정 부분을 이제 나토에
위임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해온, 그래서 그 덕에 굉장히 유럽의 가장 강한 나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해야 될 일은 많아지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과연 독일에게 독일이 이것을 잘 극복하고 정말 명실상부한 유럽의 지역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건지, 안 그러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건지에 따라서 유럽 질서가 상당히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 현재도 분열적인 모습,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좀 조심스러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영국, 폴란드, 발틱 국가들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지의 입장이 분열적인데, 거기다가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러시아 친화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내부적인 분열의 입장들이 독일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남아시아의 인도가 이번에 굉장히 이제 더욱더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것이고, 중동 질서도 사실은 상당히 재편되고 있고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빠지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도 질서의 변동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제 귀결될지 상당히 지금 그 긴장스러운 국면인데요. 일러 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북한이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은 아까 중간국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질서가 상당히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어쩌면 우크라이나 이후에 가장 큰 경쟁 그리고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곳 중에 한 곳이 동아시아가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 질서는 군행정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세계 질서, 그 양극적 세계 질서라기보다는 다극적이고 다지역적 세계 질서의 경향들이 강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단극적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지속될 겁니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증대라는 것은 굉장히 명약관화한 향후 국제 지역 질서의 특성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받게 된 큰 영향은 뭐 전쟁 자체가 주는 충격도 있지만, 사실 길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기조가 장기화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전쟁이 지구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유가, 곡물가, 원자재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사실 경기 침체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위기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우크라이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곡창지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의 그 뭐 양대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가, 가스가가 높아지면서, 가스가 비료 생산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같이 뛰겠죠. 거기다가 지금 작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전통적으로 이제 가뭄에 시달리던 지역이 있는데, 호주와 미국, 중국도 지금 가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집트나 터키, 케언스그룹에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을 보면은 파종의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어질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성, 어려운 국가들에서는 그것이 나타날 것이고, 다른 한편 뭐 이주의 압박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영양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지면서 글로벌한 문제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이제 그 주의해야 할 위기이겠죠. 이런 문제에 더해서 물류 문제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 회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선진국들
기업들이 풀었던 돈들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의 이 기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질 경우에 세계 경제에 상당히 어우러질 수 있겠구나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가 고조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자재값, 유가,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중단기 스태그플레이션이 동반되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엔 지구적 공황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국가들과 또 각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기구들과 개발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위기적인 징후들을 잘 관리하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결국은 이 전쟁은 굉장히 복잡한 이 원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그 정리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죠. 한쪽은 저스티스 캠프, 잘못을 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응징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나머지 한쪽에서는 이 전쟁이 복잡다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속히 끝내는 것이 도리어 중요하다. 이게 전 피스 캠프라고 부르는데, 이 피스 캠프, 저스티스 캠프가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쟁이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이면서 국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세계가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손잡고 고민을 해도 쉽지 않은 판에 이 전쟁을 길게 끌어가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들고요. 따라서 공존적 미래를 위한 좀 이성적 사고를 강화하면서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들은 국제사회가 끝까지 따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의의 문제도 고려하지만 이 평화를 통해서 악권 인명의 살상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이 세계가 안정적으로 변화해가는 이런 외교의 장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기묘한 과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